아버님, 제발 그만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시아버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를 차가운 수산시장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냉동고 소음과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시아버지의 거친 손이 저에게 뻗어왔습니다. 저는 안간힘을 다해 탈출하려 했지만 70세임에도 불구하고 힘 좋은 아버님에게는 이겨낼 수 없었죠. 2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의 수산시장으로 시집온 필리핀 여성 마리아. 하지만 자상했던 남편과 인자했던 시아버지의 두 얼굴이 드러나면서 그녀의 장미빛 꿈은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밤 차가운 창고에서 벌어지는 지옥 같은 비밀과 남편의 충격적인 배신.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가장 약한 자신을 버리고 가장 강한 무기를 손에 쥐기로 결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리아. 올해로 28살이 된 필리핀 여성입니다. 저의 고향은 마닐라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코코넛 나무 그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논과 비가 내리면 흙냄새가 진동하던 그곳에서 저는 가난했지만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꿈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밭에 매어 사셨지만 우리 5남매의 입을 다 채워주기에는 늘 힘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맏딸로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마닐라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지만 매달 밀리는 월급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도시와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는 코리안 드림은 그런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결혼 중개인을 통해 한국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저보다 20살은 많아 보였지만 선하게 웃는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산의 자갈치 수산시장에서 아주 큰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에 제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며칠 뒤 그가 직접 필리핀으로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정호. 사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서툰 따갈로그어로 제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순박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산시장 점포 사진을 보여주며 바닷가에서 가장 큰 가게를 운영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저에게 그는 홀로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며 아버님 또한 성품이 온화하고 자상한 분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마리아 씨를 친딸처럼 아끼실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저는 마침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좋은 곳으로 시집가게 되었다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호 씨의 말대로 그의 수산시장 점포는 정말로 거대하고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자갈치 수산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그의 가게에는 온갖 싱싱한 생선들이 끝도 없이 진열되어 있었고 바닷내음을 가득 머금은 그곳은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시아버님이 될 윤 회장은 처음 만난 저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새 며느리구나.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굵고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던 그 온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결혼 후 첫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 정호 씨는 서툰 한국말을 쓰는 저를 위해 밤마다 한국어 책을 읽어주었고 주말이면 차를 몰고 부산의 이름난 해운대며 광안리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반찬 한 번 시키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음식을 해먹이며 제 건강을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했던 필리핀에서의 삶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극의 씨앗은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가장 따뜻해 보였던 땅에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그의 겨울 생선 성수기가 한창일 무렵이었습니다. 남편 정호 씨는 큰 거래를 위해 서울이나 대구의 도매상들을 찾아 며칠씩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집에는 저와 시아버님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여전히 인자했고 저는 그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아버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따뜻한 눈빛이 아닌 무언가 다른 끈적하고 불쾌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부엌에서 홀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조용히 제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날로 늘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길이 이상했습니다. 격려하듯 툭툭 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한참이나 머물렀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한국의 문화는 원래 이런 걸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불쾌한 감정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이 없는 날이면 그는 거실을 서성거리거나 제 방문 앞을 일부러 몇 번씩 지나다녔습니다. 제가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헛기침을 하거나 문고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이라는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이 숨막히는 감옥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시아버지가 저를 수산시장 창고로 부를 때였습니다. 시장 한쪽에 있는 거대한 냉동 창고는 한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마리아야, 창고 좀 보러 가자. 냉동고 점검해야 해. 처음에는 정말 일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창고 안에 들어서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냉동고 소음이 울려 퍼지는 그 차가운 공간에서 그는 저를 벽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마리아야, 너 예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자상한 아버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틀어 도망치려 했지만 70세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수산물을 나르며 단련된 그의 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제발이요. 제 비명소리는 냉동고 소음에 묻혀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저를. 하지만 정호 씨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이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너가 오해한 거 아닐까? 아버지는 외로우신 분이야. 좀 이해해줘. 설상가상으로 그는 시장에서의 체면을 걱정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야. 시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있어. 시장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생각하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히려 남편까지도 시아버지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갈 때마다 그는 저를 창고로 데려갔고 매번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차가운 냉동실 안에서 생선 비린내와 함께 벌어지는 그 지옥 같은 시간들. 제가 저항할 때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누가 믿겠어? 너는 외국인이야.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어.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친구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한번 호소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이야, 또 그 얘기야?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심지어 그는 제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30년 동안 키워주신 분이야. 너는 몇 달 알았다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마저도 저를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국밥집 주인 박 여사가 제 팔에 멍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야, 이게 뭐야? 멍이. 저는 당황해서 옷으로 팔을 가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부딪혔어요. 하지만 박 여사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세상 온갖 일을 다 본 그녀의 직감은 예리했습니다. 마리아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내한테 말해. 알았지?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차가운 시장에서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도 술을 마시고 약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겠어.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번 시아버지가 저를 창고로 끌고 갔을 때 저는 몰래 휴대폰을 켜두었습니다.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채 주머니에 넣어둔 것입니다. 아버님 안 돼요. 놓아주세요. 제 비명소리와 시아버지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의 협박하는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마침내 저에게도 무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 영상을 들고 저는 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그녀도 영상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박 여사는 즉시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야, 혼자서는 안 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 김 변호사를 만난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져온 영상과 몸의 상처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법정에 서는 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윤 회장은 법정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습니다. 판사님, 저 여자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 정호 씨 역시 아버지의 편에 서서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은 강력했습니다. 핸드폰에 녹음된 영상에는 윤 회장의 목소리와 제 비명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 몸의 상처 사진들과 병원 진단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고혈압 병력과 함께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명백합니다. 변호사의 반대 신문에 윤 회장의 거짓말은 하나씩 무너져갔습니다. 남편의 위증 역시 증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저는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 정호 씨도 방조와 위증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그 시장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여사와 지역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저는 마리아 케어센터라는 작은 간병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간호 경험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제가 정성을 다해 노인분들을 돌보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 씨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저를 짓밟으려 했던 그 차가운 창고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 그 수산시장 창고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저에게는 지옥 같았던 그곳에서 이제는 노인 환자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에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절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했던 순간에 찾아온 용기가 저를 가장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가끔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외국인 여성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용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찾은 희망, 가장 약한 순간에 발견한 가장 강한 무기.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 안에도 마리아처럼 강한 용기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